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이들 연락 오시는데 아이들 학자금 영상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오 박사님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10학년, 11학년 우리 아이들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영상 필수 시청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오 박사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영상 이후로 저랑도 상담한 부모님들만도 꽤 되시는데. 그렇죠. 예. 지금 너무 상담 문의가 많아서 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네요. 그래요? 네.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시간도 내주셔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좀 답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 제가 10학년, 11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준비를 막 해야 되는, 지금 1월달, 2월달 이제 넘어왔잖아요. 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 텍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쵸. 11학년 학부모님들은 올 가을에 10월 되면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텍스 보고서가 작년 2022년도 거. 그래서 올 봄에 지금 텍스 보고를 하고 계시죠. 이걸 텍스 보고를 하기 전에 점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텍스 보고를 이미 하고 오시면 저희가 거기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후회하셔도 제가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텍스 보고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정말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서 더 줄일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블 체크업 하시고 가시면 너무 좋겠고요. 11학년인 경우에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WT를 받으시거나 이러면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해드릴 게 뭐 아주 사소할 수 있어요. 근데 10학년의 경우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면 11학년은 이미 늦으셨을 때가 많으세요. 그러니 10학년 때 미리 오셔서 11학년의 텍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보시고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과연 인컴 보고를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시듯이 직장인들은 뭐 정해져 있는 인컴이겠지만 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은 그래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컴적인 부분 어떻게 보고 하면 좋을까요? 네. 뭐 WT는 사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금 플렉서블한 인컴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인컴을 맞출 수 있잖아요. 맞출 때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세요. 인컴을 어느 정도로 하면 아이들 장학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시는데 사실 대답은 하나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스테이트 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사립대를 갈 거냐 또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갈 거냐에 또 조금 변동 사항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사실 인컴이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많이 낮추셔야 돼서 뭐 에브리지로 제가 4인 가족을 얘기하자면 한 6만 불, 5만 불 뭐 요 정도 수준이 되시면 그래요? 장학금이 거의 다 나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사립대를 간다 그러면 사실 연방 정부 장학금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방 정부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보통 저희가 roughly 얘기해서 한 8만 불 혹은 10만 불쯤 되시면 연방정부 장학금은 거의 안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사립대를 간다? 그러면 장학금을 다 받고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불호도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립대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어느 정도, 인컴을 어느 정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한 15만 불 정도 선? 네. 15만 불 정도 선으로 하면 튜이션 정도는 거의 다 받고 갈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도 좋으시고요. 근데 저희 집이 인컴이 18만 불, 20만 네, 불인데 네. 그럼 장학금이 안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장학금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튜이션 정도? 튜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튜이션 뭐 사립 국립 다 네, 다르긴 사립으로 하겠지만 하자면. 사립 한 5만 불, 6만 불? 네, 요즘 예. 6만 불 다 6만 넘어가고 불. 있죠. 아, 네, 네네. 학비가 8만 불이 넘어가니까 지금 학비가 튜이션만 했을 때 6만 불이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가려고 하신다면 15만 불 밑으로 요 정도 하시면 대부분은 아마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주에서의 텍스 크레딧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네. 텍스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 이 가족이 사는 주에 따라서 그게 내 인컴을 오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좀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동부 지역 좀
뉴욕, 뉴저지 네. 이런 지역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네.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텍스 얼라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조지아주인데 네. 조지아주는 반대적으로 텍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같은 인감이다. 아까 제가 15만 불 얘기했는데 조지아주에서 15만 불이다 그러면 아마 동부에서는 한 18만 불 정도의 효과를 그렇겠네요. 누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인컴과 더불어서 사실은 장학금 신청할 때 중요 파트가 자산 파트세요. 예, 이 자산을 어떻게 측정을 또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 한국에도 자산 있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 자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네, 질문하시는데 네. 자산 부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사실 자산 부분도 이제 연방정부 기준에서 보는 자산이 있고 안 보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셔서 좀 조절할 수 있는 파트는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동자산이면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겠지만 아닌 자산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은 얘기해드리기 좀 힘들고 근데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저희가 자산을 보고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장학금 신청하는 10월달. 그러면 지금 11학년 같은 경우는 올 가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 자산에 대한 금액 밸런스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있으세요. 텍스 보고를 제일 먼저 잘 하시고 텍스 보고 후에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중에 이 자산으로 잡히는 파트가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그거를 현재 바꿀 수 있다면 좀 다른 바구니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조절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한국 질문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기러기 부부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비자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태가 많으신데요. 사실 합법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 보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터스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기러기로 와 계시지만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죠. 왔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실 그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인컴 보고도 좀 그게 달라지실 거고요. 한국에 있는 자산도 어느 자산을 보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정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오셔서 스페시픽한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가이드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인컴 얘기도 했지만 아빠가 또 이쪽 미국에서도 인컴도 있고 또 네, 한국에서도 네. 인컴 있는데 이 인컴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버님이 영주권자다.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인컴 당연히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러기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사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부분들 조금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여기 와서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 대학 보내기 전에 텍스 보고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텍스 보고 하실 때 두 분의 상황 때문에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냐 아니면 세퍼레이시냐 뭐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셔서 맞아요. 좀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돼도 장학금 신청하실 때 그 다음 팔로우를 못 하세요. 네, 만약에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하고 남편분이 마치 여기서는 이혼한 것처럼 세퍼레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두 개 다 장학금 신청서를 따로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학교의 신청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검을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인컴하고 자산 부분 또 이렇게 기러기로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텍스 보고를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은 좀 상담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게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텍스 보고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월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마지막에 그 장학금 신청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부분 우리 부모님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자산 매니지먼트입니다. 자산 매니지먼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연방정부 기준으로 하자면 리퀴드 에셋들, 즉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가거든요. 부동산을 바로 뭘 할 수는 없으니 거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자산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걸 캐시로 빼서 갖고 있는다는 사실 의미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자산을 합법적으로 옮기는 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학자금 받을 때 영향이 없는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세요. 그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만난 손님분이 네. 인컴은 그냥 보통 한 10만 불, 15만 불 사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청을 했더니 본인의 그 가정분담금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네네네. 처음 들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네. 집에서 대조하는 돈.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이 이번에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보통 15만 불이고 그분 유저지 사시니까 그러면 사실 나오는 수준이 한 2만 불, 3만 불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만 불이 넘게 나오셨어요. 네. 네, 그것도 훨씬 많이 나오셨는데 이유가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에셋을 매니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신 거죠. 뭐 은행에다 뭐 이런 데다가. 네, 은행에다가 거의 네. 1밀리언 넘게 이렇게 네. 갖고 계신 돈을 아니 근데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대요. 이 정보를? 네. 와. 모르셔서 그냥 그걸 신청을 해버리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하시고 어허. 상담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돈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 놓을 수 옮겨놓을 수 있는데. 있는 부분이었고 그 돈이 당장 쓸 돈이 아니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 장학금이 다 물 건너 가신 거죠. 아, 예.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텍스 보고 다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세요. 주변 얘기 들으시면서 그것만 찾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자산들 내가 뭘 매니지 해야 되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유동자산, 뭐 부동자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탁이 유동자산일까요? 부동자산일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 그냥 이게 있어도 돼 없어도 돼 하시는 분은 네. 유동자산이시고요. 네. 이거 절대로 못 팔아 하시는 분한테는 부동자산입니다. 저는 부동자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팔 수 있는데 이게 본인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시기가 이게 안 나오면 못 파는 거잖아요. 아유, 그건 그렇죠. 네, 부동자산 같아.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값이 낮아졌으니까 지금 못 팔다가 네. 이제 값이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네. 해서 팔았는데 네. 그때의 그때 또 손해 보실 수 있죠. 네. 학자금 면에서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11학년 학생들이 들어간 텍스 보고서가 2022년도죠. 근데 만약 작년에 저희가 주식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작년 연말에 좀 떨어졌지 그 전은 좋았죠. 그럼 만약에 좋아서 파셨어요? 네. 그럼 캐피탈 게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 올해 보고가 되니까 내 그러니까. 인컴에 그게 더해지시겠죠. 그러면 주식을 팔으셨는데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손해죠. 손해죠. 네. 장학금이 얼마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자금이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부동자산.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네. 파는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에는요, 손해보는 주식이 아니라 파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중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치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고 네.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을 파시는 경우도 네. 똑같습니다. 네, 캐피털 그쵸. 게인 텍스가 네, 나오기 더 크죠, 때문에. 사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차있다가 학자금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 정리라든지 관리들을 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진짜 플래너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들, 아빠들은 이런 어떤 준비를 하지만 아이들은 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네. 아이들은 무슨 준비하면 될까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래요? 네. 사실 더 바쁘죠, 아이들이. 네, 그쵸.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학교 리스트 정리해야죠. 학교 리스트 정리하는 자기가 갈 거. 학교들 찾아보고요. 어느 학교가 나한테 맞을 건가? 그리고 학교마다 그 어드미션 가이드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에세이를 몇 개를 써야 되는지, 어떤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는 서플리먼트 에세이 뭐 2-3개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인턴십이라든지 발런티어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거든요. 그거 꼭 해야 돼요.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인턴십이 내가 가려고 하는 커리어랑 연관이 있는 거다 그러면 꼭 기필코 하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내가 학교에 어드미션을 넣을 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공백이 생기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어떡해. 좀 SAT도 쳐야 되죠. 학교 성적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또 발런티어도 해야 되죠. 네. 또 이런 활동도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고요. 학교도 찾아야 되니 학교 투어도 해야 되겠죠. 여름에 또 투어하러
가세요. 네. 맞아. 보통도 베케이션 엄마 아빠 내가지고 투어로 다니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11학년 때 지금 마지막 신청하기 전에 갈 때는 시간이 없어, 사실은. 아이들이 그때 에세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에세이 준비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 준비하는 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커먼 에세이 하나를 쓰고 또 다른 서플리먼트 에세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처음 드래프트 쓰고 그걸 고치고 내 레주메를 계속 애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거의 한 두세 달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게 10월 달에 얼리로 들어간 학교는 마감이 되어야 되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막바지 작업할 게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얼리로 널 학교가 어디로 갈 건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네. 할 때 부모님하고 꼭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상담하러 와서 싸우세요. 맞아. 저도 너무 힘든 경험이 많아서 네, 두 분이서 막 싸우고 계세요, 상담하는데. 왜냐하면 맞아. 아이가 생각하는 바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아이들하고 대화를 안 하시고 강요를 하세요, 부모님들이. 네. 그럼 아이는 좀 황당하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갈 건데 부모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걸 가라고 하냐. 이게 강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화를 하고,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아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장학금 때문에 이 학교는 안 된다라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아이들이 받아들이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장학금 받을 때 가장 불리한 학교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퍼블릭 스쿨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근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퍼블릭 스쿨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나요? 그렇죠. 이쪽은 모르죠. 네. 네, 아이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나가니까? 나가니까 좋아하죠. 떠나니까. 애들은 다 좋아해요. 에이, 키워놨더니 그냥 이랬더니. 인스테이트를 더 싫어해요, 애들이.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UCLA 간다 그러고 캘리포니아 간다 그러고 아니면 뉴욕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해요.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학금이 안 나오니 학비는 더 비싸고, 맞아. 그렇죠. 준사립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못 하시는 그렇죠. 거죠. 학비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깊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대화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준비하는 게 며칠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얼리가 끝나고 나도 12월부터 또 레귤러 준비하고요. 지금도 원서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장장. 그 몇 개월 준비를 하는 거를 부모님 한마디로 너 하지마 한다고 안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의를 하고 이 학교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얼리를 어느 학교를 선정할 건지 이것도 좀 스트라테지가 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겠죠. 네, 우리 11학년 수험생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그거 진짜 꽃이 필 날이 오니까. 네. 이번에 그 2023년에 이 팝사 신청하는 거, 장학금 신청하는 게 조금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요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예.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가정 분담금이라는 걸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학금을 줄 때 국가가 이 한 가정이 얼마 낼 수 있을까를 인컴이나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주는 건데 이번에 그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부를 때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름조차도 바뀝니다. 네. 이제 Student Aid Index라고 그래서 SAI로 바뀌고요. SAI의 계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네. 안타깝게도 네. 대학생 자녀 수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대학생 자녀의 수. 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 집이요? 그렇죠. 아하. 연년생이거나 쌍둥이거나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EFC가 거의 반으로 줄었었거든요. 네. 그게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제 많아도 이제 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게 없어졌고 네. 대신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은 이제 텍스 얼라우런스라고 그래서 네. 텍스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인컴을 가지고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에서 그 인컴을 오프시키는 방법인데요. 그 오프시키는 텍스 얼라운스를 좀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거고 패밀리 사이즈라든지 부모님의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컴 수준에 따라서 또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몇만 불씩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게 학생 수에 대한 혜택은 없어졌지만 실제적으로 SAI를 했을 때는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그럼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조금 네. 더 넓혀지는 게 목적이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왜 가난에 대한 지수가 있잖아요. 파버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정말 더 펠 그랜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기본
기본적으로 펠그랜트가 예를 들어 6,800불이다. 그럼 그게 맥시멈이었거든요. 네. 그럼 EFC 같은 경우 미니멈 제로란 얘기예요. 네. 근데 SAI는 마이너스 1,500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펠그랜트를 억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생겼고요. 대신 또 텍스 얼라운스가 생기면서 우리가 SAI 계산할 때 부모님의 인컴, 자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생의 인컴, 자산. 근데 학생의 리타이먼트 디스트리뷰션이라든 인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박사님 혹시 그 이렇게 인터넷에서 SAI 이런 거 좀 미리 네. 내 거 인포메이션 좀 넣고 네. 볼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요? 표가 지금 드래프트만 나왔어요. 포뮬러가 네. 완전히 나오진 않았고, 네네네. 근데 드래프트를 봤을 때는 거의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이제 보시면 구글하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텍스 보고서가 그대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산을 못 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오케이,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연도에 그런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어떤 그 서부에 계시는 한 그 부모님이 저희가 상담을 했었죠. 네. 지금 거의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얘를 앞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가. 사실은 한국 같으면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뭐 내신 성적하고 사실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 봤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독서실을 막 새벽까지 뭐 주말도 없이 그냥 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 미국은 사실 다르잖아요. 네. 예, 여기 미국에서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해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지 사실 부모님의 가이드가 진짜 중요한데 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오래 이제 교단에 있다 보니까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성적만을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원래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물론 성적이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 성적만으로 어드미션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드미션 해주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 성적을 보는 비율이 한 40% 정도? 거기 SAT 점수, 내신 성적 이런 게 다 들어가요. 40%만? 네, 40% 정도를 보고요. 30% 정도가 엑스트라 캐리큘럼이라든지 나의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뭐 네. 이렇게 음악하고 그쵸, 뭐 이런 운동하고 활동들, 이런 네, 것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나머지 30%는 실제로 어플라이하는 어드미션, 그걸 내가 어떻게 적는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쵸. 내 기록을 적고 내가 이때까지 뭘 했다라는 걸 적는 거, 그리고 나의 에세이, 그리고 선생님의 그 레코멘데이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좋은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성적은 좋아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학교 가는 학생들 성적이 다 좋으니까요. 오프라인 그냥 학생들이 좋으니까. 기본이야.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적만을 보고 아이를 뽑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 아이는 분명히 우리 애보다 성적이 낮은데 좋은 대학 갔어요. 공부 못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니 왜 미국은 학교를 네. 대체 어떻게 뽑는 이해가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다 성적으로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네. 그거는 기본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학교가 뭐 아이비리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비리그 몇 개예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 좋은 학교들이죠. 미국에 있는 100위,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간 학교들은요. 전 세계를 쳐도 되게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렇죠. 그 학교들에 들어갈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은 기본적으로 보지만 에버리지 정도만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학교들이 좀 더 점수를 주는 거는 이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만큼 우리 학교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활동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뒷받침 있게 그런 활동들을 해왔나 어떤 클럽을 했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다든지 인턴십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산점이 가는 거고 특히 에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 내가 뭘 할 건데 학교에서 어떤 쓰임새가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찾는 인재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점이 되어야겠다 하는 부분도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레코멘데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레코멘데이션, 추천서 받는 네. 거네요. 한국은 레코멘데이션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쵸. 근데 미국은 레코멘데이션 문화입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을 잘 받으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로 학교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몇 분한테 받아야 돼요? 레코멘데이션은? 보통 세 분한테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세 돼요. 명한테서? 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세 분의 선생님한테 받으시는데요. 두 분 정도는 메이저 선생님, 메이저 과목 있죠? 그 학교 선생님한테 받으시는 게 많고요. 선생님들이 뭐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 레코멘데이션 써주겠죠. 근데 성적만 좋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 학생은 성적이 좋습니다라고 써주는 레코멘데이션이 딱히 좋은 레코멘데이션이 아니에요. 쓰긴 썼으나. 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학생에 대해 성적이 좋은 건 숫자로 다 나와요. 그렇네요. 그거 말고 쓸 말이 없다는 건 이 학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 이 학생이 그다지 뛰어나게 뭔가 드러나게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반증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레코멘데이션은 이 학생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떻고 네. 리더십이 어떻고 네. 학교에서 공부한 자세는 어떻고 이런 학생이다라고 얘기해주는 레코멘데이션 정말 좋은 레코멘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서 아이들이 당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가요. 네. 실제로 예를 들어 웨스트포인트 같이 좋은 육군 사관학교 갈 때는 항상 요구하는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상원위원회 레코멘데이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 의원님하고요? 네, 그 정도로.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인맥을 찾아요. 네, 그래서 주시 상원의원 또는 아시는 인맥을 찾아서 네. 어떻게 하면 그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찾아다니세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시에서든 좋은 네. 사람한테 네. 이런 분들 정치가들한테 네.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레코멘데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웬만해서 그 써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재상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되나요? 목사님도 가능은 하시죠. 네, 상원 의원님이 좀 해주셔야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학교를 학교들은 간다면. 그런 걸 요구를 네, 하는데 네. 아무래도 레코멘데이션이 나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나 선생님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쌓으셔야 돼요. 음. 좋은 관계를 쌓아야 선생님이 이 학생은 나한테 그냥 수업만 듣는 학생이 아니라 괜찮은 학생이 돼야 되고 평가가 괜찮은 되는 학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 덧붙일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나 전공이 있어 꿈이 있으시면 사실 그걸 다 찾게 되잖아요. 그럼 공부는 자동으로 하게 돼요. 네.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꿈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공부하지 마라고 말려도 공부를 해요. 너무 좋은 그림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혹시 오 박사님 자녀들?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본인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 너무 네, 모범생이었다. 밤에 불을 끄고 자라고 아, 그래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전교 네. 1등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본인이 꿈이 있으면 이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스스로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큰 유니버시티도 있지만 컬리지도 있고 리버티 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학자금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가이드를 받는 게 아이들하고 진짜 싸움만으로 이 1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팽팽한 긴장 속에 아니면 정말로 인커리지 해주면서 여기는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어떤 분은 사실 우리 아이 지금 공부 안 돼요 얘 이래가지고 스스로 포기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용기 주시고 또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가 분들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나은 곳으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상담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도움되시고 꼭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